고수들의 정치 해부쇼 다 깐다. 매일 오전 10시 30분 라이브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수요일, 목요일 진행을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바로 좀 부탁드리겠고, 저희가 그 처음 진행했을 때 구독자가 한 500명 조금 넘었었는데 지금 벌써 한 3,000명이 넘어가는 숫자네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의도 너머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선정해서 저희가 푸짐한 선물 또 드리고 있습니다. 고수들의 초종밀 정치해부쇼 다 깐다. 함께 정치 뉴스를 까볼 세 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섭외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되죠? 좀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좀 뵙고 싶었던 분 오늘 세 분 모셔가지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좀 뭐 여기 제작진들과 친분들이 좀 있으세요? 친분이 있는데요. 네. 그 친분 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안 왔을 텐데. 네. 네, 물론 이제 닭 간다. 사실 어려운 그건데 한쪽만 네. 까야 되거든요. 원래. 네네네. 닭 간다가 사실 맞죠. 근데 다 까야죠. 예. 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황인혜 씨 보고 왔습니다. 저를요? 네. 저는 정말 그 박성태 그 연구실장님 예. 그 팬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팬이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이제 나오신 거잖아요. JTBC에서. 나왔죠. 어떻게 좀 야생으로 좀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네. 100세 인생에 네네. 노후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프리로 이렇게 음. 하는 게 어떤 뭐 생존의 근육도 키우고 네. 네, 야생이 훨씬 더 괜찮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아니, 꿀좀 아니 먹겠습니다. 그 뉴미디어의 세계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제가 그 그렇죠. 채널도 구독하고 보고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예, 어떠세요? 실제로 좀 메인 이제 지상파라고 해야 되나요? JTBC를? JTBC 뭐 지상파는 사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메이저 언론사에서 나와서 메이저 언론사라고 해야죠. 근데 예. 이미 그 판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오. 예전에는 그러니까 메이저 뭐 마이너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있을 때는 안 깨졌다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도 전 깨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후배들에게도 이거 시대가 나와라. 바뀌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은 물론 메이저나 어느 정도 조직 규모가 되는 데들은 이런저런 뭐랄까 자원이 많죠. 취재도 훨씬 더 심도 있게 할 수 그렇죠. 있고 시간도 많고. 거기는 내 시간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깔아놔야 되니까. 그렇죠. 유튜브는 내가 예. 카메라에 무슨 마이크에 예. 다 신경 써. 섭외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니까. 근데 예전에는 사실은 일반 미디어 사실은 이렇게 닭간다 같은 데가 이렇게 하기가 힘들었잖아요. 힘들죠. 그런데 지금 예. 어떤 기술 그래서 카메라나 제작 기술 이런 게 사실 값도 많이 싸졌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값도 많이 싸죠. 네. 이제 그거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예. 네. 예전엔 대형 그 기업들이나 언론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은 1인 미디어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네네. 물론 그래도 대형 조직들이 경쟁 힘은 있죠. 음. 하지만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게 있고. 음. 근데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거는 사실은 흐름이다라고 봐요. 네. 그렇군요. 네. 이쪽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시간의 방향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뭐 생각하시는군요. 지상파나 주요 신문 매체에서도 다 별도로 유튜브를 합니다. 돈도 좀 많이 들죠. 어때요? 유튜브를 예,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으로 하진 않고 예. 매체에서 하는 걸 제가 진행을 하는 게 있고 그럼 출연을 받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개인으로 하면 사실은 이렇게 닭간다를 구독자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야 되는 게 예. 이렇게 한쪽 진영이 없고 그냥 중립적으로 하는 곳들은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기 대표 그래서-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힘들어요. 근데 사실 예. 너무 우리나라 그 미디어가 일단 유튜브로 가는 건 이거는 뭐 흐름인데 이쪽은 사실은 수익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쪽만 딱 하거든요. 다 까지 않고 한쪽만 까게 되는. 그래 아무래도 그쪽에 고관여층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정치의 담론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왜곡한다. 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데를 해야 우리 정치 문화가 좀 건전하게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어렵죠. 예, 진행하시는 프로그램 아주 좀 기대하고 보고 있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중립적으로 진행하고 예, 계신 예. 거죠? 예. 예, 오늘 저희는- 약간 치우친 것 같던데. 아니에요. 저희는 약간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저희는 알겠습니다. 중립적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이분도 너무 뵙고 싶었어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언론에 계셨었잖아요. 네. 여기 또 JTBC고 여기 또 MBN에 계셨었던. 예. 박성태 형님 몇년 입사시죠? 저는 99년 입사예요. 저는 오. 2000년 입사니까 저보다 1년 1년 먼저 선배시네요. 언론계 시작. 1년 다행입니다. 1년 선배가 원래 제일 무서워요. 예. 저도 언론사에 있었죠. 저는 뭐 뉴미디어 시대의 도래를 예측하고 기존 언론사를 나온 건 아니고 네네네. 제 뜻한 바에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나왔는데 네네. 아, 어떠세요 뭐 요즘?
생각보다 쉽지 않죠. 정치라는 게 밖에서는 정말 들어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이제 원내 의원이 아닌 경우에 할 수 있는 정치라는 게 굉장히 그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뭐 그 대변인이라는 당직을 벌써 맡은 지가 한 1년 10개월, 뭐 한 1년 한 8개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이 뭐 7, 8명 있는데 원외 대변인이 제가 맡은 지는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김기현 대표 체제 때 영입이 돼서 그때부터 계속 계셨군요. 제가 뭐 여러 그 지도 체제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끈질긴 생존력의 비결이 뭐냐. 대변인을 왜냐면 끝까지 남는. 그동안의 지도 체제가 한 6, 7번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런 중에도 제가 대변인 계속 하고 있는데 여하튼 원외 대변인이라는 한계도 있고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총선에는 반드시 원내에 입성해야겠다. 예전에 김상현 의원이라고 2000년 공천에서 아마 민주당 공천을 못 받아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여의도 들어가겠다. 원내 들어가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2002년인가 보궐선거가 생겨서 네. 그 김상현 의원이 들어갔어요. 그분 아들이 지금 그 교육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영호 의원이잖아요. 서대문에서 하고 있는. 아직 그 김상현 의원이 아마 6선 정도 했을 겁니다. DJ랑 같이 오랫동안 정치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여의도 국회에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뭐 이렇게 깽깽이라도 해갖고 원상폭격이라도 해서 들어가겠다. 2018년에 꼭 들어가야겠다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변인 활동도 앞으로도 더 기대해 보겠고.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뵙고 싶었던 두 분을 또 만나서 또 초면이잖아요, 저희. 네. 예, 네. 뉴스에서만 항상 뵀었는데 TV 보는 것 같고 그러네요. 예. 저희가 두 분도 저 보실 때 약간 그런가요? 네. 그렇군요. 저는 여튼 뭐 굉장히 팬이었어요. 네. 뭐 우리 그 황현희 씨하고 박성광 씨하고 하는 그런 류의 개그 프로를 제가 좋아했었거든요. 그 박성광 씨랑 저랑 개그 톤이 완전 다른데요. 저는 근데 약간 있는데 그거 시청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감. 그 제가 나온 그건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이거 모르시고 얘기하시고 아니 이분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 좋잖아요. 이분 왜 이러는 맞아요. 불편한 짓이.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닭간다 한번 이 두 분과 함께 까보도록 하겠고 또 한 분 모셨죠. 요번에 또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최고위원에 당선돼서 네네. 네,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개혁신당 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좀 압수수색 당하면서 좀 네네. 시끄럽잖아요. 뭐 저희 지금 뭐 당 지도부 이제 막 출범을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네. 갑자기 압수수색이 진행이 돼가지고 그거 지금 대응하느라고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지도부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특검에서 그게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제가 이따가 네. 또 입회하셨던 거죠? 네네네. 제가 입회했습니다. 그때 변호사로 담당 네네. 변호사신 거잖아요. 네네 쉽게 맞습니다. 얘기해서. 네. 그 이따 자세하게 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쏟아지는 특검 이슈 중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만 엄선해서 지금부터 캐비넷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이 어제 윤석열이 소환에 나오지 않자 오늘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안 나오면 체포영장, 뭐 강제 수사까지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치소에서 안 나오고 버티는데 체포영장 특검 소환을 위한 강제 수사 절차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좀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좀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무래도 좀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으로서 법 앞에 어떤 특권, 특혜를 누릴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 받을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이렇게 그 강제 구인하려고 했을 때 뭐 일선에서는 아무도 이런 전례가 없다. 나와서 자 수사 받으러 가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저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제 김 변호사님 보셨어요?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적도 없고요. 근데 그런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적이 없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을 다시 물리력을 동원해서 전직 대통령을 뭐 교도관들이 데려와서 가기가 쉽지 않다. 이게 7월 14일에 첫 번째 이 강제 인치 명령이 있었는데 네. 당시 어렵다라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제 구인 명령이 나오고
버텼지만 첫 번째 내가 이렇게 버텼는데 뭐 쟤네들도 다른 수가 없더라. 내가 버티면 이런 자신감이 생겨서 계속 안 나오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법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일단 강제 구인, 그러니까 물리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예상했고, 왜냐하면 그분이 지 맘대로 하거든요. 매사에 다 그냥 일절 가기 싫어? 그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법에 주변에서 못 엄정, 말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팔 두 쪽, 다리 두 쪽 들고 나와야 되는데 네. 일부 내란 특검에서 사실 그렇게 시도하려다가 애씨 안 해.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장면들 또 변호인들이 이렇게 하면 이게 아스팔트 세력들이 또 그걸 이용해서 역풍이 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네. 근데 일단 저는 시도는 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떤 걸요? 강제 구인을? 강제 구인을 시도해서 시도해서 끌어내야 된다라고 그 생각하시는 멱살을 잡기는 좀 그렇고 거예요? 네. 뒷덜미? 이렇게 팔을 잡고 이렇게 네 명이서 네 명이서 팔다리 잡고 자꾸 들어서 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막 아니 하면서 근데 문 지금 잡고 자체가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끌어가지고 수사를 또 해야 된다라고. 원래 인치 명령은 네. 구인은 그 자리에 갖다 놔야 되거든요. 수사하는 거나 법정에 갖다 놓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 역풍이나 그러니까 이제 불필요한 잡음 이런 것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지지하는 세력들이 또 난리를 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상한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법의 엄정함을 보이기 위해서 시도는 해야 된다. 성사될지 모르겠어요. 막 문 잡고 버티면 사실은 막 때리고 싶겠죠. 문 이거에 잡고 대해서 제가 좀 버티면. 말씀을 드리면 아니 변호사로서 좀 얘기해 네, 주세요. 네, 이게 제가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말씀을 버티면 안 드리면 나와도 된다라는 게? 그 구속 영장이라고 하는 거는 구금 플러스 구인이에요. 그래서 네. 구인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려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수사 중에 피의자 신문이라고 해서 이제 검사가 피의자한테 물어보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피의자에게 뭐가 있냐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도 진술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임의 수사예요. 강제 수사가 아니에요. 데려오는 것까지는 강제 수사의 내용이지만 네. 피의자 신문의 내용은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고 진술 거부권은 특히 이제 헌법상 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데려와도 어차피 진술을 안 할 것이라고 이미 의견을 표명한 상태라서 데려와도 결국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피의자 신문이. 굳이 데려올 필요도 없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에 있어서도 교도관이 굳이 강제로 데려오지 않는 거예요. 데려가봐야 어차피 진술을 안 할 거고 그게 진술 거부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법 앞에 평등에 맞는 것은 맞는데 법적으로 보면 그런 강제로 구인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부적절해. 원래 구인장이 있기 때문에 데려올 수는 있지만 뭐 아까 말씀하셨던 피의자, 뭐 네. 박성태 연구실장님처럼 뭐 팔다리를 잡아가지고 끌고 네, 낸다. 그건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부적절하다.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체포영장보다 더 중한 의미로 발부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 뭐 지금 이런 논의를 나온다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마 특검에서 실제로는 시도 못 할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시도하면 정말 이거는 위법한 행위가 될 거라서 하질 못할 겁니다. 위법한 행위가 되나요? 네네. 구인을 하는 게 그건 왜 체포영장이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원래 체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속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체포가 전 단계예요 원래. 체포가 돼 있는 상태니까. 네, 그 상태에서 이걸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계속 구금하게 하고 구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속영장 속에 데려오는 효력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이미 구속영장에 데려올 수 있는 상태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구인장의 효력이 발효가 안 되는 것이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건 효력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체포가 그래서 돼 있으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없죠. 그래서 이미 체포가 돼 있는 상태에서 구속이 된 거예요. 체포 네. 구속으로 간 상태에서 또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아마 법원에서 바로 기각할 거고 청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검이 우스워지는 겁니다. 이게 형소법의 기본 이론을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지금 말씀은 그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구속돼 있는 거는 네. 내란 특검에서 그렇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이 돼 있는 거고 네. 지금 이제 구인하려고 하는 거는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공천 개입 등으로 구인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네. 또 별도로 별개죠. 체포영을 발부받아서 구인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문제는 지금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미 구금이 돼 있는 상태이고 진술 거부한다고 돼 있는 상태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별건으로 하는 것도 물론 가능은 한데 이미 별건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은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관련된 뭐 공천 개입 이런 부분에 관련된 수사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자신이 진술 거부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상태라서 그 자체가 이미 아니, 그리고 도저히 우려가 없잖아요. 그래 그래서 저는 안 좀 되죠. 궁금한 게 그러니까 다른 죄로 몇 가지로 이제 어쨌든 뭐 한 가지의 죄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체포가 되어 네. 있는 상태고 근데 다른 죄로 또 체포해서 또 구속을 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원래 어떤 경우에 하는 거냐면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럴 구속 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럴 할 수 수도 있는 있어요. 거예요? 만료됐을 때. 아 만료됐을 때. 요 사람이 아.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이제 A라는 사건으로 만료가 되면 네. 이제 석방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B라는 사건으로 별건으로 이제 이 구속 기간이 만료됐을 때 별건으로 청구해서 체포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이미 구속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차피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거예요. 네네.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체포돼 있는 거라니까. 결과적으로 버티면은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원래는 구치소에서 데려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구치소에. 교도관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그래서 사실. 교도관이 얘기했잖아요. 와서 데려가라. 특검이 내가 교도관 차원에선 그 교도소 자체에선 소장이 이거 물리력 동원해서 데려갈 우리 방법이 없으니 정 원한다면 특검에서 와서 데려가라 그랬거든요. 아니 그 안에서 수사받으면 안 돼요? 본인들 그거는 가면 이제 돼요. 네, 그럼 가면 되잖아요. 가면 되는데 네. 그 예전에 박근혜 특검에서 원하지 않는 때는 거죠. 방문 조사를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가서 방문 조사를 방문 했습니다. 조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이건 약간 기세 싸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세 싸움. 뭐냐면 난 안 가겠어. 그런데 그거를 인정해 주냐 안 인정해 주냐. 왜 그러냐면 안 가겠다라는 거는 내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내가 지금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는 어떤 정치적 이유로 지금 구속돼 있어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우를 해주기 싫다라는 게 지금 구속 특검이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죠. 지금. 이분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망상에 거군요. 빠져 있어가지고 본인이 독립운동 하다가 지금 구속된 줄 알아요. 완전 망상이 좀 예. 아니 좀 회사에서 나오시고 좀 세지셨네. 유튜브니까 아까 괜찮아요. 팔다리 잡고 간다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예. JTBC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아 너무 좋아요. 예, 저는.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아이, 저는 좋아요, 뭐 좋아요. 아직 저 미친 거예요, 현직 그냥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는 거네요. 조금 저 수위를 지키고 있는데 아, 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부적절해요. 사실. 국힘 네. 쪽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국힘의 입장은 어때요? 이거 조사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 이거 같은 사람은 조사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좀 얘기하고 잘못된 거라고 있죠. 보신 거예요, 지금? 아니 당연히 조사 받아야 한다고 얘기 말씀드리는 당론이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당론은 당론인지 모르겠어요. 당론이라고 뭐 이걸 여기 지금 당론으로 당론을 할 수가 정해보자 없는 하자. 단계 당론이 아니에요. 안 나오는 상황이죠. 당론이 논의를 해본 적이 없기 네, 때문에 네. 당론은 정해져 있지만 구성원 간의 의견 차이는 분명히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그렇게 있을 얘기하고 것 있죠. 같고요. 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뭐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구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 1월에 내란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풀려났잖아요. 다른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다시 구속이 된 거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안 나가도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물리력 동원해 갖고 나갈 어차피 못 데려가니까. 방법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일단 버텨보겠다라고 생각할 거고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특검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아니 특검 원래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데 특검 자체가 괜히 필요가 야당 없어. 지금은 여당이죠. 여당 네. 주도로 만들어 갖고 나를 망신주경 특검한 거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내려고 하는 뭐 그런 셈 그 아니겠습니까? 메시지에 동의하십니까? 어때요? 저는 동의하지 않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특검이 약간 비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비겁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는 당연히 김건희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런 메시지를 내고 뭐 체포영장 메시지 이거 비겁한 행위예요. 왜요? 왜 비겁한 행위냐면 네. 자, 잘 보세요. 본인들이 수사하고 있는 그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 사건으로. 그러면 그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2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돼요. 구속기간, 형소법상의 구속기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신들은 그 특검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잖아. 나중에 기간 만료되면 또 연장해서 또 수사하고 싶잖아. 계속 수사하고 싶은데 20일 만에 끝낼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구속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들이 자신 있으면 이걸로 구속영장을 치고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다른 건으로 구속된 사람한테 별건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왜 안 나오느냐, 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절도 사건으로 들어가 있어. 그런데
갑자기 다른 별건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오라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 왜 가냐고 내가. 근데 그걸로 구속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우리 최고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네. 있지만 김건희 특검에서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그냥 구치소에 있지만 그냥 A라는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우리 특검에서 별도로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한다. 자 그건 내란 특검이나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김건희 특검 관련돼서 공천 개입 관련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출석 요구를 한 거고 안 나오면 구인해 가겠다. 체포를 통해서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 저는 그게 왜냐면 충분히 그럼 할수 있는 본인이 거예요. 가야 돼요. 그럼 특검이 가서 수사하면 된다니까요. 그건 안 해도 거기 가서 수사 원래 일반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계속 비판했던 이유가 뭐냐면 별건으로 딴 거 잡아놓고 그다음에 다른 걸로 자꾸 나오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별건이라는 거는 이건 별건이에요. 원래 지금. 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네. 영장을 청구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할 때 그것과 별개되는 것이 별건인 것이고 맞아요. 김건희 특검은 이제 윤석열 전 수사가 시작되는 거죠. 아직 그러니까 지금 영장이 된 게 구속된-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별건이라고 볼 수가 없는 아니죠. 거죠. 이건 이 판단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구속영장은 사건 단위설이라고 그래요. 예. 형사소송법상에. 그래서 그 사건에만 영향을 미쳐요. 그 사건에만. 그러면 구속영장의 그 범죄 사실로 기재된 그 범죄 사실, 그게 공무집행 방해죄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한해서만 영장의 효력이 미쳐요. 지금 김건희 특검이 하고 있는 것에는 그 구속영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자유로운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에요. 구치소가 그렇죠. 사실 A라는 공간이라는 거죠.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 그러면 그 그래서 사람이 거기 구인하기 있잖아요. 위해서는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겠다는 받아야죠. 거. 예. 그러면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발부받은 다음에는 체포했다가 풀어줄 수는 없잖아. 또 다시 구속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다른 그러니까 구속영장으로 가죠. 예. 이렇게 되려면은 결국은 다른 죄를 다른 죄를 조정을-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2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특검 수사 기간이 짧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건 못 할 거예요.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해봐 어차피 기각될 거 알아. 본인들도 알아요.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만약에 이걸 인용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완전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없고 본인들이 직접 가서 수사할 수 있는데 이미 잡혀 있는데. 그리고 일반인들 다 그렇게 해요. 일반인들 거기 구속돼 있으면 다 경찰이 거기 가서 수사합니다. 수사 접견을 해가지고. 근데 마치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지금 특검이 정치행위라는 아니 근데 거예요. 이게 참 인생이란 게 아이러니한 게 검찰에 그분이 계실 때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해가지고 당하고 본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배가 아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바꾸자고 하잖아. 그러니까요. 이번 정권에 좀 바꾸자고. 예. 검찰 개혁을 통해서 바꾸자고 하면서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왜 또다시 이렇게 하느냐.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좀 정리하고. 그래서 좀 그 안에서 있는 얘기를 잠깐 좀 이어서 좀 하자면 지금 뭐 정치 탄압이다. 지금 뭐 1.8평짜리 독방에 지금 생지옥이다. 날씨도 너무 덥고. 탄압이고 좀 박스를 놓고 식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변호사 쪽 이야기겠죠. 지금 또 게다가 미국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극우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얘기인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일부러 이런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걸까요? 이 어떻게 보세요? 메시지를 전한 분이 신평 변호사잖아요. 신평 네네네. 변호사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정치적 멘토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동감하는 국민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일부 지지층만 오다가 하겠죠. 네. 오다 보니까 창문도 없는 두 평 감옥에 전직 대통령을 수감하는 뭐 독재 정부 이런 그 플랜카드들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누가 걸었어요? 누가 그런지 뭐 자유통일당에서 걸었는지 아니면 뭐 윤어게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걸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자료들 한번 찾아봤어요. 전직 대통령이 수감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전두환, 노태우 이 두 분이 6평대 독거실에 6평. 있었더라고요. 방이 컸네요. 6평대 지금보다 확실히 컸네요. 서울구치소와 안양구치소. 서울구치소에 노태우 대통령이 먼저 가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같이 거기에 넣을 수 없다 그래서 안양구치소로 보냈는데 거긴 따로 그런 6평 공간이 없어서 아니 근데 이게 죄송한데 좀 부동산을 좀 좋아해서 이게 전용 면적이니까 아니면 어떻게 6.8평이 좀 더 큰 거예요? 어떻게 아니, 되는 거예요? 전용 면적이에요. 전용 면적이에요? 전용 면적. 공급 네. 면적이에요? 전용 전용 면적이에요? 면적. 서비스 공간이 구치소에는 없어요. 아 그래요? 베란다가 있는 줄 네. 알았죠. 예. 그래서 안양구치소 특별히 6평대 독거실을 그때 당시에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은 지금이랑은 굉장히 다르죠. 다르죠. 당시 네. 대통령과 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게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3평대로 줄어들어요. 아, 이게 3평대. 점점 줄어드네요. 네. 근데 지금 뭐 1.8평대라고 1.8평. 하는데 1.8평대라고 한 이 줄어든 이유는
요새 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부족해 갖고 더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1.8평대로 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1.8평대라고 하더라도 그게 일반 수감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걸 갖고 지금 뭐 1.8평대 에어컨도 없다, 뭐 창문이 없다, 이걸 가지고 뭐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잘못된 공감할 거라고 수 있는 사람은 생각하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잘못된 이거는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뭐 그분이 할 수 있는 주장이지만 네. 미국 개입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너무 터무니없는 아니,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말도 안 되고 되죠. 예. 사실 이런 경우는 있었죠.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그 김영삼 김대중 두 민주화 운동을 하는 정치인들이 당시 군부 독재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시민사회나 조야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을 해서 수감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같은 잣대로 들이대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신평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는 미국의 행정부에 잠깐 있었던 사람이 얘기한 거. 그 뭐 언론에서 그분을 따로 인터뷰를 했어요. 메일로 보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한 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눈여겨보고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한쪽 의원들 만났을 때 그분 얘기가 그냥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인권 탄압을 받는지 뭐 볼만한 게 있다. 본인 개인 주장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저도 그 별의별 사람이 하나일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5천만 넘으면 별의별 사람이 꽤 있어요. 미국 인구가 3억이 넘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사는데 거기서 어떤 아주 별의별까지는 한 아니어도 사람의 좀 의견. 이상한 사람이 예. 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미국 정부의 개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신평 변호사가 그냥 별의별 사람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거다라고 치부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거기 조건이 붙잖아요. 부당한 인권 탄압이 있다면 그렇죠. 예. 부당한 인권 탄압이 있다면이라는 단서가 붙는데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라 제가 그렇죠. 구속되더라도 저한테 부당한 인권 탄압이 누구나 있다면 그렇죠. 미국 정부에 예. 상원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에어컨을 그래서- 못 튼다.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죄를 안 지어도 그냥 여기서 에어컨 못 틀고 사는 사람 많아요. 아, 그럼요. 예. 그게 무슨 인권 탄압입니까? 아니, 이게- 저도 작년 여름까지 에어컨 잘 안 틀었어요. 그쵸. 아까워서. 예. 네. 그 회사에 계실 때는 안 틀고 이제 나오시고 출근해가지고 아니 올라오고 회사는 나서. 이제 회사에서 틀어주니까. 아, 근데 그래요? 저희 집에는 그냥 네. 요즘 잘 선풍기 트세요? 틀고. 요즘 좀 더워가지고. 요즘 수입이 괜찮으시가 네, 보네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1.8평의 전직 대통령을 수감을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뭐 그리고 너무 힘드냐 안 힘드냐 뭐 이런 이야기 에어컨을 트냐 안 트냐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구치소 내에 네. 그 모두 공평하게 적용되는 룰이니까요. 네. 그거를 가지고 문제 삼는 건 말이 안 되고 당연히 뭐 법 앞에 평등한 상황에서 뭔가의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뭐 제가 예전에 그래도 구치소 전직 보면 대통령인데. 에이 거기 예. 이재용 부회장도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몇 번 지나가 봤는데 그분도 거기 1.8평 예전에 계셨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도 거기에 다 있다가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인권 침해 당했다고 얘기하던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이미 그러지 말라고 해도 이미 특별한 대우를 어느 정도 받고 계실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세 분의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연스럽게 김건희 특검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고가의 목걸이. 참 이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국격에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고가의 목걸이가 모조품, 그러니까 짝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짝퉁으로 밝혀졌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걸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국가의 행사에 그래도 영부인이잖아요. 대통령의 또 부인이셨고 영부인인데 짝퉁 목걸이를 하고 나간 것도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분이 원래 명예 같은 걸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명예라는 건 사실은 스스로 이거 자존감을 소탈하다고 가지는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거기서 보면 예. 스스로 자존감을 하는 것도 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데 이분은 둘 다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장고이조 증명서를 해서 300몇 그거는 웬만한 데서는 있을 수가 없는 범죄예요, 사실은. 은행은 금융을 우리가 알지만 신뢰가 생명이잖아요. 근데 아예 위조로 서류를 만들어서 대출을 받았죠. 300 몇십억짜리 내가 통장에 돈이 이렇게 있어. 그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범죄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영부인이 됐는데 어머니가 그랬다?
그러면 엄청나게 부끄러워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전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그 지위에 걸맞는 품격은 고사하고 그냥 일반인으로서도 명예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게 밥 먹여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실제 모조품일 가능성도 있다. 지금 나온 거는 오빠의 장모집에서 발견돼. 예를 들어 B 목걸이라고 하면 이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22년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 이걸 A 목걸이라고 한다면 네. 모양은 동일하지만 사실은 설마 그 자리에 모조품을 차고 갔겠냐. 가짜를. 예. 예, 영부인도 쭉 있는데. 네. 그래서 B 목걸이는 알리바이로 놔두지 않았냐? 특검에서 이런 의혹도 가지고 있는데 아, 보통 그렇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예를 들어서 뭐 롤렉스 시계를 차요. 이건 뭐 유튜브니까 얘기해도 롤렉스 시계를 차요. 진짜 사요. 그럼 짝퉁 하나 삽니다.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약간 금고에다 넣어놓고 음. 다닐 때 그냥 어디 뭐 다닐 때는 짝퉁 차고 다니기도 해요.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뭐 좀 짝퉁 차고 다녀도 다 네. 진짜인 줄 알아요. 그만큼 씨와치 진짜예요. 아니 야, 근데 지금 저 울트라인데. 왕현희님 예.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뭐 대략 한 개 정도의 진품을 사고 네. 나머지 뭐 같은 종류가 아니더라도 다른 뭐 좀 유사한 브랜드의 다른 좀 짝퉁 제품을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하더라도 제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그걸 이제 갖고는 있지만 어디 다른 곳에 그걸 보관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합리적으로는 박승태 의원 얘기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나토 정상회의 때 갔던 이 목걸이는 진짜일 가능성이 커요. 아니 그러니까요, 설마 정말. 뭐 그 정도 자산가고 뭐 주변에 그 정도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 수도 있죠. 김건희 여사가. 네네. 그죠? 같이 커뮤니티 활동했던 사람들 중엔 그 정도 목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잠깐 빌려서 갔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뭐 빌려서 간 건지 본인 건지 뭐 사실 지금 이제 수사 결과를 더 봐야겠습니다만 네. 지금 제출된 거는 짝퉁이 확실해요. 검찰에서 지금 특검에서 그거 짝퉁이다 짝퉁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짝퉁을 새로 구입해 갖고 오빠의 장모 집에 갖다 넣었냐? 이건 뭐 특검에서 한번 더 조사해 봐야겠죠. 지금으로선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짝퉁인 거로 발견이 됐고 네. 그다음에 그 목걸이는 아직 없는데 지금 현재 목걸이 영수증이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 측에 준 목걸이의 영수증이 또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그 목걸이와 그 목걸이는 다른 다른 목걸이입니다. 건데. 다른 목걸이. 다른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받은 거를 하나가 확실하게 됐으니 이것조차도 어디서 받은 건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가짜를 사서 오빠네 집에 그림이랑 같이 놔뒀던 건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약간 좀 이거는 둘 다 약간 그러니까 검찰 특검 측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네네. 여기도 이제 서로 약간 양쪽 둘 다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 바꿔치기를 새로운 또 시각이네요. 예. 바꿔치기를 하려고 그랬으면 네. 일단 그 정도 좀 치밀해야 되는데 김건희 아니 준비를 측은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이거를 이후한 그림이랑 같이 갖다 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그 아니, 부분이 좀 네. 걸려요. 아니 일부러 약간 좀 아니 그렇게까지 치밀할 수가 없어. 아, 내가 너무 생각을 많이 했나? 그래서 저는 22년 나토에 찾던 목걸이가 그 목걸이 짝퉁 목걸이일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그 없다고 봐요. 자체가 그냥 짝퉁이었을 네, 것이다. 왜냐하면 알리바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 짝퉁을 억지로 이거 들켜라라고 하기에는 이유한 화백의 그림이 훨씬 덩치가 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20억짜리를 거기다 갖다 놓고 네. 그것도 짝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진품 감정서가 진품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 그럼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것만 발견됐으면 혹시라도 그렇게 그렇죠. 될 수 있는데 이거랑 진품이랑 같이 갖다 놓고 같이 발견되게 하는 이렇게 멍청한 계획을 세울 사람이 그러면 어디 왜 있겠냐는. 그거를 다 같이 장모님 집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품도 하나 있고 가품도 하나 갖고 있다가 뭐 이렇게 이제 건네줬는데 그게 그 숨겨놓으려고 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의심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숨겨두려고 했을 거라는 의혹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바꿔치기까지 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뭐 했다고 보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사실, 하기에는 좀, 예. 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 디올백 나왔을 때 300만 원짜리였잖아요. 네. 그 다음에 통일교 건진 목걸이 나왔을 때 이게 6천만 원, 샤넬백 2개에 신발 이게 한 2천만 원 이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와 김건희 씨가 통일교의 이권 사업 이런 걸 들어주면서 또는 인사 소개비 명목으로
뭐 약 8천만 원 상당의 금품, 뇌물을 받았구나. 또는 알선수재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20억짜리 그림이나 정확히 나왔죠. 크기나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가액은 모르지만 이완화복의 그 연작 시리즈의 그림이 과거에 22억의 경매로 팔린 적이 있습니다. 그 되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 점 그렇죠. 찍어주고 네.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 예. 그 그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프롬 예, 예. 포인트. 제가 사실 문화예술의 문외한이어서 잘은 모르는데 기사 검색을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아, 엄청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 예.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아니라 저는 그 그림을 샀을 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아, 어딘가에 받았다. 그렇죠. 받았다고 봐요. 그거는 그래서 김건희 오빠의 장모집은 김건희 씨 일가의 보물창고다. 보물이 더 있을 것으로 일단 보십니까? 작물 같은 거 받아서 이렇게 넣어놓은 그 네네. 창고라고 봅니다. 아,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의심받으니까. 걸리니까. 그냥 장모님을 믿고 장모님 집에. 예, 갖다 원래 놓은 오빠 집에 거예요. 있던 걸 옮긴 거죠. 근데 계엄 이완 이후에. 화백의 그 연작 그 정도 작품이면은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그 검증이 근데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미술품은 그거를 찾아내기는 쉽진 않아요. 저도 미술 작품을 몇 개를 좀 구입을 해봤는데 이게 도내 출처나 이런 게 밝혀지기가 쉽지 않은 구조긴 해요. 사실 왜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나 보관해서 어디다 맡겨놓은 거는 좀 찾기 쉬운데 왜냐면 이 정도 가격의 그림은 개인이 소장 못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지하에 요즘에 월에 얼마 내고 보관해 그렇죠. 주는 창고가 있거든요. 네. 예, 예. 근데 한국은행 1층에 가면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그 미술품도 굉장히 아, 많거든요. 그래요? 네. 거기가 제일 시원해요, 한국은행에서. 왜냐면 그 맞아, 그림이 손에 그림 가면 안 관리를 되니까. 잘해야 돼서 그게 이제 그래서 뭐 이 미술 작품이 자금 은닉용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사용하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작품이 이 김건희 여사가 원래도 이 미술업계에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활동하던 시기에 그때도 20억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음. 예를 들어서 뭐 2000년대 초중반 뭐 중반 저렴했겠죠. 뭐 예, 예. 그때에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단정해 갖고 누구에게 받았다 이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그렇죠. 거 그건 아니에요? 단정은 아니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 더 왜냐면- 저렴할 때 구입해서 좀 가격이 많이 뭐 올랐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성은 네. 있죠. 예. 100억 자산가가 김건희 씨 부부의 자산이 80억, 시가라면 100억 좀 넘을 텐데 100억 자산가가 20억대 그림을 갖고 있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20억대 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샀다면 한 20억 1억 정도에 사진 사서 않- 20년 뭐 뒤에 한- 20억 됐다. 뭐 그럴 가능성들도 아, 있는 저 그 거잖아요. 가능성은 미술값이 있죠. 예, 높아지고. 근데 이게 맞습니다. 미술품은 제가 이제 사건을 많이 처리하다 보면은 이게 처음에 거래할 때에 어느 갤러리에서 사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의 영수증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입증이 되느냐가 일단 중요할 거고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서로 막 건네주게 되면 이게 꼬리표가 남질 않아가지고 네네. 사실은 굉장히 은닉하기가 쉬운 구조거든요. 이게요. 네. 근데 앞에서부터 확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처음에 이완 하백이 어쨌든 그렸으니까 네. 갤러리에서 팔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확정이 될 수 있잖아요. 네. A 갤러리다. 그러면 거기서 그걸 구매한 사람. 자, 당신 그 그림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조사하면 저는 나올 그렇게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이게 뭐 얼마나 거쳤겠습니까? 한 뭐 100단계 거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그림이. 근데 그림이 갤러리가 아파트처럼 실거래가로 이게 등록이 되지 않아요. 않아요. 그래서 개인이 맞아요. 구입해서 개인이 이제 개인에게 주는 넘기는. 거는 잡히지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료가 안 남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보니까 짝퉁 목걸이가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을 해서 더 큰 게 나와버리니 이게 시작인 건지 앞으로 특검 어떻게 이제 방향성이 좀 갈지 변호사로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봤을 때 이제 특검에서는 이번 이거를 계기로 해서 어쨌든 뭐 영수증도 나왔고 네. 뭐 이런 걸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또 굉장히 많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다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오빠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뭐 오빠는 뭐 얼굴 완전 뭐 가리고 나오려고 난리 났던데요.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살려면 어떻게 이제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다른 객관적인 물적 증거나 네. 다른 제3자의 진술로 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걸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아마 수사에는 상당한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사에 네. 난항이 있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진짜 그 오빠 나오실 때 이렇게 예. 막 가리고 나오는데 그 기자분이 얘기해 주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희 그 모자이크 돼요. 뭐 이런 거 얘기 안 합니까? 기자분이 안 해줘. 아, 그럼 안 해줘. 네, 아니 근데 전혀 안 해줘. 조금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가리니까 그분이 뭐 예. 정말 인면수심의 범죄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동생이 뭐 이런 뭐 걸린 거지. 동생이 본인의 그렇죠. 직접적인 범죄도 아니고. 저도 그래서
가끔 뭐 이제 뭐 유시민 작가가 좋아하는 내재적 접근법 이런 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냥 마스크 정도만 쓰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거 좀 들더라고요. 과하더라고요. 좀 과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오빠가 웃겼어요, 저는. 그냥 네. 심부름꾼이었겠냐 이런 의혹들이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 일가의 오빠와 장모가 특히 양평 공유지구 개발 사업부터 법망을 어겨가면서 왜냐면 특혜나 이권 이렇게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여동생이 V0로 불렸을 때 자숙하고 있었겠냐. 사실은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바가 이미 있습니다. 오빠가 해외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는 것도 지인 통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그냥 나는 그냥 잘 몰라. 내 동생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 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몸통일 수도 있어요. 아 오히려 오히려. 오빠 그래서 과하게 막 그럴 수도 있죠. 나 내 얼굴 네. 절대 노출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사실은 김건희 씨가 완전히 나뉘어진 게 아니라 실제 그 이미 철없이 무식한 우리 오빠 김건희 씨의 명태균 씨와의 카톡 내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가 뭘 한다고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전부터 오빠는 깊숙이 개입이 돼 있었고 왜냐면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무 정부적인 게 떨어지니 김건희 씨가 했고 김건희 씨도 가장 가까운 사람 오빠한테 자문을 구하든지 도와달라고 했겠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식의 오빠가 가만히 있었겠냐? 그렇지 않았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림도 김건희 씨 거를 파킹했냐? 아니다. 오빠가 다른 이권에 개입되면서 받았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김혜성 씨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김혜성 씨가 그 집사인 김혜성 씨가 IMS 모빌리티 투자를 받을 때 김혜성 씨가 가서 했거든요. 그거는 물론 뒷배. 김건희 씨가 뇌 뒤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건 누구겠어요? 오빠죠. 김혜성 씨는 집사고 오빠는 가족이잖아요. 그럴 수도 그럼 있겠네. 오빠가 사실은 김건희 씨를 팔면서 훨씬 많은 이권이나 부정부패 비리에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야 역시 네. 전직 기자다운 날카로운. 아, 그래요? 네. 제가 생긴 건 후덕해도 거기까지 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건 오빠 개인 플레이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럼요. 이렇게 과하게 숨기고 나오지. 그렇죠. 오빠가 이런 털면 오빠도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 의혹은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어떻게 아니면 생각해요? 미안하다고 하죠 뭐 제가. 예. 그 오빠가 한 차례 등장했었죠. 정말 카메오로 그 문자에서 네네.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오빠라고 해서. 근데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게 그렇죠. 뭐 저 김건희 여사가 권력이 무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이명수 기자와 통화해서 권력 주변에는 늘 호가호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아첨에서 성공한 사람들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서 안 웃나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이 과거에 우리 저 조선 시대에도 외척들이 그 득세를 하면서 왕권이 실추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거기에 또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죠. 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오빠가 그 호가호위했던 한 명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막 너무 가리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좀 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검 얘기는 앞으로 저희 방송이 계속되면서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또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니까 오히려 특검이 좀 약간 좀 눌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낙마, 인사청문회 낙마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눌려 있었는데 특검 이야기는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